그 입을 다물라. 필요한 말보다 더 적게 말하라. 침묵과 간결한 언어가 주는 강력함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동시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태롭고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약점이 드러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게 될 위험이 커진다. 반면 침묵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오히려 우리의 존재감을 한층 더 크게 부각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여기서는 침묵과 적게 말하기가 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지 심리학, 역사적 사례, 그리고 이론적 분석을 두루 살펴본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 특히 중요한 자리나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침묵을 지키면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이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데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어 상황을 주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회의 중에 결정권을 쥔 관리자가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답변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참석자들은 관리자가 생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때 그 짧은 침묵과 간결한 발언은 회의장 전체의 주목을 집중시키며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권위와 영향력을 높인다. 침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과 인내심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말실수를 하거나 즉흥적으로 중요한 비밀을 발설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반면 입을 다물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신중하고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권력과 신뢰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자기 통제력은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나는 상황에서도 함부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상황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으로 연결된다. 침묵은 상대방을 심리적 방어 태세로 몰아넣는다.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말의 양이 일정 수준이 되면 서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줄이면 상대방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거나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비즈니스 협상에서 침묵은 유용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0만 원이라고 제안을 했을 때 구매자가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키면 판매자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9만 원, 8만 원 등으로 가격을 낮춰 다시 말을 꺼낼 수 있다. 이처럼 침묵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게 하거나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화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의 전략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빼어난 심리전의 대가였다. 그는 회의에서 자기 뜻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참모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한창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폴레옹이 짧게 의견을 말하거나 때로는 가만히 침묵을 지킬 때 참모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더욱 긴장했고 결국 자신의 실책이나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지시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일화는 그가 침묵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카리스마를 통해 참모들이 스스로 더 많은 말을 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흡수했다. 이는 결국 적절한 타이밍에 짧고 강력한 언어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화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대화의 예절을 매우 중시했으며 말을 최대한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격조 있고 간결한 언어가 학식과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을 알현하거나 어른을 뵐 때는 더욱더 말을 조심스레 골라야 했다. 괜한 사족을 달아 실언이 튀어나올까봐 짧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했다. 오랜 유교 전통 속에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미덕으로 삼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권위를 지키고 지적 수준을 과시하는 방식이 되었다. 이처럼 동양 문화권에서도 침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이 존재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신중하다라는 유교적 가르침이 이러한 태도의 토대를 형성했다. 헨리 키신저의 외교술. 키신저는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이자 외교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회담 테이블에서 쉽게 본인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 국가의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도록 만들곤 했다. 키신저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소련의 외교관과 만나고 있을 때 상대방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자 키신저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서류만 들여다보았다는 것이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침묵을 깨기 위해 조급하게 추가 발언을 내놓았고 그것은 미국 측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키신저의 사례는 외교 무대에서 침묵
침묵과 간결한 말이 얼마나 전략적인 무기로 쓰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먼저 말을 꺼내도록 유도해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침묵의 통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침묵을 또 하나의 대화 수단으로 본다. 즉,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 있어 때로는 말보다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 침묵이며 이를 침묵의 통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가진 의도를 직접적으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도 침묵과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주변 이론과 주목도.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심리학 이론 중 하나인 핵심 주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주변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쉽게 흘려보낸다. 말이 너무 많아지면 상대방은 핵심을 놓치기 쉽다. 반면 말을 짧게 줄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핵심처럼 다가온다. 이 때문에 듣는 이는 집중력을 높여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5분 동안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30초 정도만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면 사람들은 그 30초에 담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심리 메커니즘을 통해 간결한 말이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된다. 사회적 지위와 말의 무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말 하나하나가 크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자나 유명 인사는 작은 언급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므로 자연스럽게 신중함을 기르게 된다. 이는 조직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 혹은 프로젝트 리더에게서도 종종 발견되는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말을 하면 그만큼 근거가 있고 무언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짧은 말이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인물로 여겨지게 된다. 비즈니스 협상 전략. 협상 테이블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상대방이 제안한 조건이나 정보를 계속해서 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하다. 예를 들어 가격 협상 상황에서 침묵을 길게 유지하면 상대가 스스로 가격을 낮추거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간혹 상대가 제안한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기보다 다시 짧은 언급으로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정도의 단문을 내뱉고 침묵으로 돌아서면 상대는 더욱 곤란함을 느끼게 된다. 협상 교육에서 자주 언급되는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가의 중요성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가 조급해지면 그 조급함에서 오는 자발적 정보 누설이나 양보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 조직 내 회의와 리더십. 조직 회의에서도 말이 많은 리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리더가 장황한 피드백을 하면 오히려 구성원들의 발언 기회를 제약하고 주눅들게 만들 수도 있다. 반면 질문만 짧게 던지고 나서는 침묵으로 구성원 스스로 이야기할 시간을 주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리더가 한번 발언할 때마다 그 말의 무게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마지막 정리나 방향 제시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권위를 높이고 조직 운영에도 유리하다. 개인관계와 갈등 해결.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도 말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오해나 감정 싸움이 증폭될 때가 잦다.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흥분하여 말을 쏟아내는 대신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경청과 침묵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며 상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 자체가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해준다. 예컨대 친구와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먼저 변명이나 반박을 늘어놓지 않고 침묵으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순간 서로 간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오게 된다. 여기서 짧고 간결한 그러나 진솔한 한두 마디가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적절한 말과 침묵의 균형. 침묵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나치게 말을 아끼면 상대가 적대감이나 무관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협력과 친밀감을 위한 대화가 필요한 국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과 최소화된 말이다. 처음 만난 사람이나 친밀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적절히 자신을 소개하고 친근함을 표시하는 말이 필요하다. 이때부터 침묵만 지키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다. 필요 정보를 얻고 협상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말보다 침묵이 훨씬 유용하다. 상대가 불안해하는 순간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게 되므로 침묵의 힘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오해 없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짧지만 진솔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완전한 침묵 상태로 상황이 종결되면 상대는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침묵과 말의 사용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정말 전해야 할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침묵과 말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결론으로 적게 말하라는 조언은 비단 옛 성현의 교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심리학 실험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며 역사 속 인물들의 일화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로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고 반대로 살짝 삼킨 말 한마디가 나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된다. 물론 완벽한 침묵만을 고수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말을 줄이느냐 하는 전략적 판단이다. 친밀감 형성이 필요한 시점에 침묵만 고수한다면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고, 정작 정보가 필요하거나 의견을 요청받는 순간에 침묵한다면 소극적인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 꼭 필요한 말은 하고, 그렇지 않은 순간엔 과감히 침묵을 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일종의 힘을 상징한다. 침묵 속에는 자기 절제, 깊은 고찰, 타인에 대한 관찰의 요소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실수가 반복되는 세상에서 때로는 적절한 침묵으로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상대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동시에 우리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더욱 신중하고 간결한 화법을 익히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자신에게 더 많은 힘과 매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침묵이 줄 수 있는 이점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침묵 안에서 다른 이들은 우리의 생각과 의중을 추측하느라 분주해지고, 우리에게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여유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기회가 생긴다. 그때 비로소 필요 이상의 말을 줄이고 침묵을 택하라는 오래된 지혜가 왜 곧 권력과 영향력으로 이어지는지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즉석에서 썰을 잘 푸는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이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아가리들의 전성시대이다. 요즘은 대갈통은 나빠도 된단다. 머리는 떨어져도 빅마우스의 아가리만 잘 놀리면 출세하는 시대다. 수천 년 동안 각광받던 머리 좋은 대갈통들의 시대는 저물고 서름받던 아가리들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 철학자, 사상가와 작가들의 머리 좋은 대갈통 시대는 가고 어디서나 마구 짖는 아가리들의 시대가 왔다. 대갈통보다 아가리가 좋은 것이 축복받는 시대이다. 대갈통은 나빠도 하여튼 빅마우스 아가리만 잘 놀리면 된단다. 그런 면에서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홍보를 더 잘한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알릴 수 있고 자신의 실수를 감출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말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유능하게 보이지 않던가.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잘 표현하는 것이다. 자기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 있는가? 디지털 시대는 말로 먹고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말 잘해서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설득시킬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각종 기획회의, 세일즈 프로모션 등 상대를 설득시켜야 할 기회는 무수히 많다. 그 많은 설득의 기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말이다. 대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나 영업 실적이 좋은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다. 조리 있게 말하고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내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상대를 설득시키는 능력만 갖춘다면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셋째, 말 잘하는 사람은 휴먼 네트워크를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가 많다. 우리는 무수한 휴먼 네트워크에 속해서 살아간다. 그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말 잘못하는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휴먼 네트워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받는 데에는 말 잘하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다. 늘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연설과 설득, 강연을 잘하지 않던가. 넷째, 말 잘하는 사람은 매스미디어에 노출될 기회도 그만큼 많다. 같은 능력의 의사라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방송에서 말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의사는 그 후로 대기 환자 수도 늘어나고 당연히 몸값도 오른다. 단지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몇 배는 더 커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꼭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만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가? 아니다. 최고 전문가보다는 말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노출된다. 바로 매스미디어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전문가들이라서 그렇다. 다섯째, 말 잘하는 사람은 강단에 설 기회도 그만큼 많다. 강단이라고 해서 대학 강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기업 특강이나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강사로도 선호된다.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남들과 나누는 기회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남들에게도 유용한 기회가 된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기회는 자신에게 새로운 다른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강단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자신의 경력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대학 강단에서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